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재앙, 지구온난화. 그러나 편리를 위한 인간의 탐욕은 계속해서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동물들에게서 생명답게 살 권리를 빼앗고 있는 인간. 의학 발달로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스스로 불러온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살생을 금지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사찰 음식이 각광받고 고열량, 건강을 망치는 대명사였던 패스트푸드에도 채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식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채식 메뉴들. 홍수와 가뭄, 기후변화에 저항하는 새로운 식물 재배법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구 환경을 해치는 동물성 식량을 대체하기 위한 해법들. 고기보다 더 고기 같은 먹거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건강과 맛, 지구 환경까지 생각한 채식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먹거리는 인류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과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적었던 시대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음식이 풍요로워진 21세기에는 인간이 먹거리를 선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지구, 건강, 생명을 위해 극단적인 편식, 채식을 선택합니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을 위해,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육식을 중단하자는 주장이었죠. 한국채식협회에 따르면 2008년 15만 명이던 국내 채식 인구는 2018년 150만 명으로 10년 만에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난 채식 인구. 비건은 식음료뿐 아니라 입고 바르는 생활에까지 적용되며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해외에서는 대체육이 출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국내에서는 대기업까지 나서서 대체육 경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 아시아에서 2021년 30세 이하 리더를 선정했는데 식물성 대체육을 개발한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가지를 못했던 상황에서는 비욘드 미트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장이 얼마나 커졌나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모든 마트에 이미 식물성 대체육이 다 있고요. 어떠한 프랜차이즈를 가더라도 뭐 버거집을 가든 뭐 핫도그집을 가든 계속해서 이런 식물성 대체육을 활용한 제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는 이 식물성 대체육이 고기랑 비슷하지만 고기보다 나은 제품이라서 먹는 거 이상으로 식물성 대체육으로 했을 때는 이런 음식이 더 맛있어 라는 걸 소비자가 알고 그런 제품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느끼고 왔습니다. 고기 아닌 고기인 대체육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15년 4조 2,400억 원에서 올해 6조 1,9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040년 세계 육류 시장의 60%를 대체육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국내 대체육 시장도 지난해 102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24% 성장했습니다. 현재 세계 육류 시장 대비 대체육 시장 비중은 1-2% 정도지만
가치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신소비 트렌드로 2030년엔 전 세계 육류 시장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콩고기로 불리는 대체육. 초기의 콩고기는 지방과 탄수화물을 제거하고 남은 대두단백을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식감이나 맛이 진짜 고기와는 멀었죠. 최근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된 원료는 두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서 들어가는 이제 공정이 압출성형 공정입니다. 패티를 만드는 데는 압출성형 공정이 들어가는데요. 길가에 이제 가시다 보면은 뻥튀기 기계라든지 이런 뻥튀기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처럼 조그마한 알갱이가 들어가서 그거에 이제 고온과 고압 혹은 저온이 들어가서 그 이제 원래 있던 원료의 이제 분자 구조를 바꿔서 이거를 좀 더 뭐 크런치하게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압출성형 공정이라고 합니다. 채식, 동물복지, 공장식 축산 반대 등으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맛과 식감을 실제 고기와 똑같이 만들기 위한 연구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 업체의 핵심 기술은 곡물을 이용한 조직 단백질이라는 원료를 만드는 압출 성형공법. 식품을 작은 분자로 분쇄한 후 고온과 고압을 통해 조직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공법을 이용해 대체육과 가장 흡사한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맛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실제 육류의 지방 특성을 분석하여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는 지방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피의 성분과 특성을 분석해서 식물 성분만으로 실제 피의 맛과 향을 구현하는 공법도 만들어냈습니다. 고기의 주요 구성 요소인 단백질, 육즙, 지방을 각각 식물성 재료로 대체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덜 익은 고기에서 나오는 붉은 육즙은 비트 같은 적색 식물 성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식물성 지방부터 가짜피, 그리고 재료를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결착제까지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들을 섞은 뒤 모양을 내면 패티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곳에선 육류 가공 공장이라면 날 법한 비릿한 피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고기 덩어리를 넣고 분쇄하는 공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고기에 비해 가격은 아직 비싼 편. 연구실에서 소량 생산할 때 생산 단가는 킬로그램당 2,000원 수준이었는데요. 공장 설비를 갖추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대체육, 식물성 고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레시피는 무궁무진한데요. 라구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해동하지 않은 패티를 굽다가 겉이 익으면 잘게 고기를 다져줍니다. 채소를 넣고 더 볶다가 고기가 다 익으면 토마토 소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진 고기를 넣고 충분히 끓여서 고기 맛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라구 소스. 식물성 대체육으로도 그 맛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뭉근하게 끓은 소스에 삶은 파스타를 넣어줍니다. 식물성 대체육 패티는 고기 패티보다 칼로리가 약 40% 정도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모양도 근사한 라구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버거입니다. 먼저 버거용 빵을 반 갈라서 한쪽 면에 겨자 소스를 발라줍니다. 그 위에 8에서 9분간 중불에서 잘 구운 대체육 패티를 올려줍니다. 그 위에 버섯, 양파 등 여러 가지 볶은 채소를 더 올려주고 아삭한 식감과 개운한 맛을 위해 생양파 그리고 잎채소도 올려줍니다. 취향에 따라 소스도 가미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제버거 못지않은 모양입니다. 다음은 고기 파이를 만들 차례. 밀가루와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밀대로 넓게 펼친 후 서너 겹을 포개어 머핀 틀에 맞게 잘라줍니다. 파이 반죽을 틀에 맞게 그릇 모양이 되도록 넣습니다. 잘게 잘라서 채소와 함께 볶은 식물성 대체육을 반죽 안에 채워줍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데요. 처음 만든 결과물은 형편없었습니다. 10명 중 9명은 맛이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최종 버전은 500명 중 70%가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량 생산에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시식회. 맛은 물론 씹히는 질감이나 고기의 익은 모양, 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초창기부터 계속 시식을 해왔다는 직원들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요? 제가 초창기에 디보전 푸드 패티를 처음 먹었을 때는 이렇게 잘게 부스러지지 않고 덩이지는 부분이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어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름 같은 부분도 예전에는 조금 기름기가 좀 부족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충분히 많이 채워져서 이게 뭐 패티를 두 개만 딱 그러니까 뭐 진짜 패티랑 저희 디보션 패티랑 비교하면은 이게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진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는 사실 콩고기 향이나 콩고기 느낌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콩고기 느낌은 전혀 안 나고요. 식감도 다르고 식감도 고기 식감이 나오고 지방 씹히는 느낌도 나오거든요. 많이 개선돼서 그냥 모르고 먹으면 고기인 줄 알고 뭐 드실 것 같아요. 식감을 담당하는 식물성 조직 단백질, 풍미를 살리는 식물성 지방, 단백질을 뭉치도록 해주는 식물성 결착제, 그리고 육류에서 나는 맛과 갈변 효과를 나타내는 식물성 혈액까지 4가지 기술이 조화를 이룬 덕분입니다. 보통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서 많이들 건강하게 드시고 싶기 때문에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식물성 지방에는 원래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공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데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칼로리가 높다든지 아니면 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좀 더 자극적인 식물성 패티이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식물성이니까 소비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기랑 비슷한 질감이 나오는데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처음 초기에 창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 환경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 기존 공장식 축산업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식물성 대체육으로 만들었을 때 환경 오염률이 현저하게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비자들이 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 수요를 조금 더 줄여서 고기를 만들어내시는 기존 축산업도 조금 더 편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환경 오염률을 줄이고, 저희 역시 여기에 그 수요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줄여서 이 생태계를 좀 전반적으로 같이 형성해 나가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환경 오염률은 점점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시작점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의 한 사찰에서는 가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바자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만든 사찰 음식은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평소 수행하는 승려들이 먹는 메뉴와 똑같이 동물성 재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끌었죠. 사찰 음식은 불교의 사찰에서 발달한 요리로, 불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기 때문에 사찰 요리는 지역별, 국가별, 종파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권에서는 육식과 술, 오신채를 금하고 있어 채식주의 식단의 표본으로 불리고 있죠. 오늘날의 사찰 음식은 금기를 따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이 더해져 발전해 왔습니다. 육류를 쓰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식물성 원료로 보충하는 사찰 음식. 사찰 음식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만들며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사찰 음식의 대표적인 메뉴, 죽순 탕평채입니다. 조선 영조 때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 음식상에 처음 등장한 데서 유래한 탕평채. 원래 녹두로 만든 청포묵과 고기볶음, 나물, 계란지단, 김에 5가지 색깔 재료를 초간장과 섞어서 만든 음식인데요. 죽순 탕평채는 고기와 계란을 빼고 죽순과 다양한 채소를 더했습니다. 죽순에는 당질과 섬유소,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먹지 않는 승려들에게 유익한 재료죠. 죽순은 특유의 떫은 맛이 있는데 된장을 살짝 풀어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러면 죽순의 특유의 그 떫은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건강에 좋은 채소들로 이루어졌지만 필수 영양분인 단백질은 부족한 상황. 곁들이는 소스로 영양의 조화를 이루어준다는데요.
다른 재료들을 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에 잣하고 배를 갈아가지고 소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탕평채에 들어가는 죽순은 찬성인데요. 잣과 죽순이 서로 합쳐져 좋은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사찰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같이 버무려서 드시면 되거든요. 보기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보완된 죽순 탕평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육류를 섭취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도 문화권에서는 채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터 등 유제품을 섭취하며 문제를 해결했고, 동아시아권에서는 주로 콩이나 버섯을 먹었죠. 죽순 탕평채는 부족한 단백질을 잣과 죽순으로 보충했습니다. 다음은 애호박 채전. 잘게 채 썬 애호박에 밀가루를 최소한의 양만 넣고 반죽을 만들어 식물성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지져내는 요리입니다. 사찰 요리에서 주로 쓰는 채소는 맛이 심심한 편이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을 써서 부치거나 튀겨내 고소한 맛을 더한 요리가 많습니다. 기름도 콩기름하고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저희가 1:1 비율로 섞어서 부침류 쓰고 있어요. 밀가루를 소화를 시키기가 일반인들도 힘들기 때문에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더 소화 기능이 더 안 좋으세요. 그래서 밀가루를 쓰되 최소한 적게, 밀가루를 최대한 적게 쓰고 있고요. 예로부터 우리 식단에 자주 올라 친숙한 채소인 애호박.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여름철 뙤약볕 아래에서도 말라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애호박은 더위를 이기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애호박 채전은 다른 재료는 넣지 않고 애호박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이죠. 된장 소스부터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요거는 저희 사찰에서 사용하는 육수예요. 채순물이라고 하는데 말린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넣어서 만든 육수입니다. 요거를 먼저 부어주세요. 다음 요리는 된장국수. 국수를 된장 소스에 비벼 먹는 음식인데요. 기도하시는 스님들께서 소화 기능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우엉을 갈아서 쓰거나 이렇게 곱게 다져서 된장에다 같이 곁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는데요. 제일 먼저 넣어야 될 순서는 빨리 익지 않는 재료부터 먼저 넣거든요. 그리고 배추 먼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우엉 다 넣어줍니다. 끓으면 된장을 넣어줄 거예요. 된장 넣어줄게요. 저는 조금 싱거울 것 같아서 2스푼 정도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조금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채소가 익으면 소스가 국수에 잘 입혀지도록 걸쭉하게 만들어줄 전분물을 넣어줍니다. 전분물을 다 넣지 마시고 한두 스푼씩 넣어 가시면서 농도를 보셔야 돼요. 전분물 넣으시고 한번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분물이 가라앉아서 떡이 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얇게 썰어서 기름에 부친 두부를 넣어줍니다. 두부를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부친 이유는 단백질 섭취 때문에 같이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요즘 나오는 유부는 가공이 되어 있어서 몸에 안 좋아서 이렇게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해서 고기 식감 같이 해가지고 같이 넣어줬어요.
대승불교권 사찰 요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국수류가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온 승려들을 통해 국수가 전래되었죠. 이 찐 단호박을 밀가루와 같이 칠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단호박을 쓴 이유는 밀가루만 사용하면은 소화 기능 안 좋으신 스님들이 많이 붓기도 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그러셔서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단호박을 대신 썼고요. 물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단호박과 밀가루를 같이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단호박을 넣고 반죽한 칼국수는 끓는 물에 약 5분 정도 삶아줍니다. 달라붙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건강에도 좋고 된장과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한 된장국수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식물성 재료만으로 부족한 영양을 식물성 원료에서 찾아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사찰 요리. 수행하는 승려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아이디어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채식주의 식단의 표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식을 지향하는 서양 요리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파스타, 피자에서 햄버거까지 비건 음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모양을 갖춘 메뉴들은 어떤 맛일까 호기심을 자극하죠. 서울 용산구의 해방촌. 외국인들을 위한 소규모 식당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채식 식당으로 이름난 이곳도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채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정다정 씨는 스페인을 여행하며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비건 식당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떤 음식이든 만들어내는 비건 식당을 보고 서양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비건 식당을 열었습니다. 한국 감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버거인데요. 햄이나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겉모습은 일반 수제버거와 다를 바 없지만 빵 사이에 끼워진 패티는 특별하게 만들어졌는데요. 귀리, 렌틸콩, 다진 채소, 현미 등을 넣어 만든 국물 패티. 채소와 잡곡으로 패티의 모양을 만드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 버거의 질긴 식감보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냅니다. 여기에 구운 채소를 올리고 고수 소스와 매콤한 채식 마요네즈까지 뿌리면 독특한 풍미의 버거가 완성됩니다. 일단 저희는 언뜻 보기엔 그냥 버거잖아요. 근데 드셔보시면은 정말 그냥 채소 맛이 나요. 렌틸콩이랑 귤이랑 현미 같은 데서 온 그 고소함, 곡물의 고소함이랑 사실 감칠맛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고기랑은 전혀 다른 맛이 나고요. 정말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채소 그대로 맛을 살린 버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파스타면과 비건 치즈를 사용한 파스타, 겹겹이 쌓은 건두부 사이에 토마토 소스를 넣은 라자냐, 밀가루와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디저트에서 비건 와인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채식이 되게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뭐 길 어디를 가든 되게 비건이라는 마크를 쉽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식당을 가면 옵션 자체가 마킹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외국 물물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는 손님들이 잘 모르세요. 비건이 뭔지, 정확한 기준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냥 베지터리안이라고 하면은 뭐 샐러드나 그렇게 극한적인 간단한 메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게 저희 같은 식당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접하고, 뭐 거기 채식 식당인데 버거도 있어, 뭐 파스타도 있어, 이렇게 약간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식당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보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 강남구에는 독특한 컨셉을 가진 카페가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별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곳은 카페지만 채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내부는 마치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이나 식물 연구소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어느 영화 속 주인공이 화성에서 식물을 기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붉은 자갈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식물이 인상적입니다.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첨단 수직 농장을 카페 안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버터헤드, 로메인, 바타비아 등 식용식물이 싱싱하게 자라는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기업이 만든 쇼룸입니다. 일단은 도심 속에 이런 채소가 자라고 있고 또 푸릇푸릇한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많이들 이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선함의 별이라는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또 이 공간에 들어오셨을 때 조금 다른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화성을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라거나 또 행성 궤도를 연상케 하는 컨베이어 벨트라거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런 요소들도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곳의 메뉴도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빵과 아이스크림은 물론 커피 메뉴까지 모두 식물성 재료가 들어가죠. 카페라떼에는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는데요. 유전자 변형 위험이 없는 완두콩으로 만든 두유를 사용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만드는 샐러드는 밭에서 갔다 온 신선함을 자랑하는데요. 독특한 점은 제철 과일과 드레싱이 가장 아래에 들어간다는 점. 그 위에는 이곳에서 재배한 녹색 채소들이 올려집니다. 식물을 그날그날 바로 수확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싱싱할 수는 없죠. 저희 채소의 특징이 수경 재배 채소인데요. 또 흑이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또 깨끗하고 안전하게 재배하는 채소예요. 특징이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도톰하고 채소 특유의 쓴맛보다는 단맛이 강한데요. 실제로 매장 저희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들을 매일매일 저희가 수확을 해서 바로 샐러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드셔보셨을 때 조금 확연히 다른 신선함이나 어떤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질 파인애플 소르베, 로즈마리 복숭아 소르베 같이 허브를 활용한 이제 메뉴들도 이색 디저트로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채식에 관심을 가지는 MZ세대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서울이라는 도심 속에서 만나는 초록자연에 호기심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색다른 채식 메뉴를 경험하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친구가 신선한 야채와
건강에 좋은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정신 건강이 맑아지는 느낌? 녹색을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들에 있는 것보다 약간 벌레 이런 거, 그리고 흙이나 이런 미세먼지 그런 거에서도 좀 그러면 깨끗하고 신선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밭에서 방금 딴 고추 먹으면 훨씬 더 이렇게 연하고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스크림이 너무 그 바질향이 입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맛있었고, 이 샐러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한 잎만 모아갖고 만든 것처럼 그냥 그것만 먹어도 초록을 먹는 것처럼 너무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이곳에서 재배되는 식물들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랜 기간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만든 기업은 모듈형 수직 농장과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팜 기술을 갖추고 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적의 식물 생육 환경을 조성해 사계절 균일한 맛과 품질을 가진 채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순환식 수강 재배 방식이라는 농업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영양분들이 이제 섞인 물이 이제 식물을 통과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흙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친환경 인공 토양과 그리고 순환식 수경 재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큐브 OS, 고유의 재배 OS를 통해서 이 환경을 유연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을 컨트롤하는 요인 중에 요인들은 빛, 그리고 대기 온도, 대기 습도, CO2, 그리고 양분에는 EC, pH,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듈화된 농장 안에서 완벽에 가까운 컨트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가장 높은 퀄리티의 작물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물을 순환해서 사용하는 스마트팜 기술. 기존 농업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며 비료, 농약 등을 사용해 토양, 지하수 오염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에 적용한 순환식 수경 재배 시스템은 물을 최대 96%에서 92%까지 절감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농업도 가능합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때문에 사막 기후로 농업이 힘든 중동 일대에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300만 달러 수직 농장 구축 협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구축된 컨테이너 수직 농장에서는 연간 최대 12톤의 식물이 생산 가능합니다. 중동 지역에 혹은 중동 아니면 극지방 아니면 도시 국가들, 왜냐하면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이트들이 아주 공통된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후 환경에서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혹은 재배가 가능하더라도 아주 협소한 공간밖에 농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아무래도 기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내 수직 농장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기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그 아부다비에서 이런 컨셉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뜨거운 여름 7, 8, 9월에 저희가 한 대를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더운 기후에서 재배를 원활하게 성공을 했고 실제로 그때 생산된 첫 번째 작물들이 두바이의 유수 호텔들 혹은 아부다비의 호텔들 그리고 유통 기업들에 납품이 됐고 샘플로 제공이 됐고 그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농장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 지금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굵직한 기업들도 스마트팜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유통업체는 스마트팜에 지분을 투자하고 생산되는 식물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한파, 폭염 등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확보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했는데요. 올해 여름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각종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이 유통업체는 안정적인 채소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팜에 관한 기술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사봤는데 직접 먹어보니까 되게 오래가고 신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수경재배로 키워서 되게 신선하고 농약을 안 써서 환경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다양한 채소들을 스마트팜에서 재배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수경 재배는 연구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을 넘어 맛이나 식감, 성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식물을 재배하는 물에 여러 가지 성분을 배합하면 특정 영양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식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신장병 환우들은 하루에 그 칼륨을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칼륨 제한식을 해야지만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정 양분들을 컨트롤하게 될 경우에, 환경과 양분을 컨트롤하게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칼륨이 낮은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빈혈 환자들을 위해서 철분 함량이 높은 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뭐 지금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수경재배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 사포닌 성분이 높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과일류에서도 뭐 특정 성분이 높다라든지 뭐 비타민이 높다라든지 베타카로틴이 높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현재로도 가능은 합니다. 뭐 흔히 대사체 농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맞춤형 채소들이 재배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훗날에는 일반 시중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식량의 뉴노멀은 바뀌고 있습니다. 식물의 영양분을 간직한 채 고기의 맛과 질감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실제 고기들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식물은 더 이상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농업 인구의 감소입니다. 농업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은 농부의 의존도가 높은 채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 단가도 낮아지고 또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식량을 찾아다니지 않고 식량과 공존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하나의 세포에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한 사람들. 이론적으로 한 번의 주사 바늘로 하는 채취, 한 번의 채취로 전 세계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생산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가 지속적으로 계속 영원히 불어나는 거니까. 평화로운 지구에서 동물과 인류가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꿔봅니다.